원가 형제의 패망. 그처럼 강대했던 하북의 원씨 일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결국은 형제들끼리 싸우다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건한 9년 7월의 일이었다. 조조는 눈물을 흘렸다. 조조에게 원소는 젊었을 때의 친구이자 함께 의병을 일으켰고 천하를 다투며 싸우기를 10여 년이었다. 조조는 원소와 더불어 이어진 생애였다고 할 수 있다. 미움 못지않은 각별한 정이 가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조조는 백성들에게 그 해의 세금을 감해주고 이 지역의 벼슬아치들을 모두 그대로 채용했다. 그렇게 되니 백성들은 조조를 우러르며 따랐다. 또한 산업과 농사를 장려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다. 조조는 허도로 돌아가지 않고 천자에게 표를 올려 스스로 기주목에 올라 기주를 다스렸다. 기주가 날로 안정되어 가자 조조는 원담의 행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했다. 오래지 않아 원담의 소식이 전해졌다. 기주가 조조에게 함락되자 원담은 군사를 거느려 감릉, 안평, 발해, 하간을 떠돌며 약탈을 일삼으며 병력을 모았다. 그러다 원상이 조조에게 패해 중산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어 중산을 공격했다. 조조에게 몇 차례나 크게 패했던 원상인지라 원담의 공격을 배겨내지 못했다. 원상은 급히 둘째 형 원희가 다스리는 유주로 달아났다. 원상이 달아나자 군사들은 원담에게 투항했다. 원담은 원상의 군사들까지 거두어 세력을 키우고 중산에 머물면서 기주를 되찾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미 기주가 조조의 세력으로 굳게 다져지고 있는 가운데도 원씨의 자손들은 이렇듯 고륙 다툼만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주를 되찾아야 한다. 원담이 이런 생각으로 군사를 수습하고 있을 때였다. 조조가 친히 군사를 거느려 원담을 치기 위해 평원으로 향했다.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원담은 크게 당황했다. 아직 조조군을 대적하기에는 군세가 약하므로 형주의 유표에게 구원을 청하기로 하고 사자를 보냈다. 원담의 사자가 형주로 오자 유표는 이 일을 유비와 의논했다. 유비는 유표를 말렸다. 기주를 무너뜨린 조조의 군사는 지금 사기가 충천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원씨 형제는 조조에게 사로잡힐 것이니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글로 화해를 권하고 이를 구실 삼아 넌지시 거절하시면 됩니다. 유표는 즉시 글을 써서 원담에게 보냈다. 원담은 유표의 글을 받자 그가 도와줄 뜻이 없음을 알았다. 원담은 하는 수 없이 남피로 달아났다. 건한 10년 정월, 조조의 대군은 혹한의 눈보라를 해치고 원담을 추격했다. 조조가 군사를 이끌어 남피에 이르자 원담도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조조 군사를 맞았다. 조조는 좌우를 둘러보더니 서왕을 불러 원담을 치게 했다. 원담도 장수 팽안으로 하여금 서왕을 치게 했다. 팽안이 말을 달려 나올 때는 기세가 등등했으나 원래부터 서왕의 적수가 아니었다. 불과 수한 만에 서왕이 휘두른 도끼에 목이 떨어졌다. 두 장수의 부딪힘으로 승패의 향방을 이미 예견한 조조였다. 곧장 군사를 내몰자 조조군은 사기가 치솟고 원담군은 기가 꺾이니 싸움은 조조군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원담군은 덜어는 죽고 덜어는 상한 채 성 안으로 허둥지둥 달아났다. 조조는 군사를 몇 대로 나누어 연달아 공격하게 했다. 조조군의 맹공에 원담은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한 채 몇 날을 싸우다 보니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원담은 마침내 모사 신평을 불러 조조에게 항복을 청하게 했다. 조조는 사자로 온 신평에게 타일렀다. 원담은 어리석은 것이 변덕이 죽을 듯하니 그를 믿을 수가 없다. 그보다도 그대는 일찍이 내 휘하에 있던 신비의 형이 아닌가. 아우를 중용하고 있으니 그대도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미 조조가 원담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니 그가 다시 원담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곧 죽음을 뜻했다. 그러나 신평은 조조의 물음에 분명한 어조로 대답했다. 아우에게는 아우의 주군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주군이 있을 따름입니다. 조조는 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고 그를 돌려보냈다. 신평은 원담에게 사실대로 고했다. 항복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죽기로 작정하고 싸우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신평의 말을 들은 원담은 버럭 화를 내었다. 내 아우 신비가 조조를 받들더니 너도 딴 마음을 품은 것이냐? 주공께서는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신평은 원망이 뒤섞인 말 한마디를 토하더니 격한 마음에 치받쳐 혼절하고 말았다. 원담이 좌우의 명에 그를 부축하여 일으켰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로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원담이 그제야 자기의 경솔함을 뉘우쳤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곁에 있던 곽도가 의기를 돋우었다. 원담도 조조가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다른 방책이 있을 리 없었다. 그날 밤은 남피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은 후 칼과 창을 나누어 주며 명에 따르도록 일렀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남피성에 내 문을 모두 열고 총공세를 감행했다. 백성들을 앞장 세우고 군사들로는 그 뒤를 따르게 했다. 이제 물러날 수도 없는 원담이 죽기로 작정하고 맹공격을 펴자 양군 사이에는 크게 혼전이 일었다. 한동안 완강히 저항하던 원담의 군사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조조군에게 밀리니 애꿎은 백성들만 죽어갔다. 이윽고 승세를 탄 조조군은 원담군을 밀고 들어가 해자까지 지쳐들었다. 이때 조응은 원담을 발견하자 곧장 말을 몰았다. 원담의 창과 조홍의 칼이 거세게 부딪혔으나 끝내 조홍의 상대가 되지 못한 원담이었다. 조홍의 칼이 번쩍 치켜 올려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원담의 몸이 말 아래로 굴렀다. 원담의 목을 베었다. 원담까지 조응의 칼에 죽자 곽도는 형세가 불리함을 알고 성 안으로 달아나는 군사들 속에 뒤섞였다. 조조의 장수인 악진이 이를 보고 급히 활을 쏘았다. 화살이 곽도의 목을 꿰뚫었다. 원담도 죽고 곽도의 목도 여기에 있다. 너희들은 누구를 위해 싸우겠는가? 원담의 군사들은 더 이상 싸울 기력을 잃은 채 무기를 버리고 목숨을 빌 뿐이었다. 그때 한때의 군마가 성 밖에 이르렀다. 그들은 원희의 부장인 초촉과 장남이었다. 두 장수는 조조군과 싸우는 대신 창과 칼을 버리고 갑옷마저 벗더니 항복을 청했다. 그들은 원담을 구하기 위해 달려왔으나 원담과 곽도는 죽고 이미 성까지 조조의 소나기에 떨어진 것을 보자 싸움의 무도함을 깨달은 것이었다. 조조는 두 장수의 항복을 받아들인 후 그들을 여루에 봉했다. 조조에게 항복을 청해온 무리는 그 두 장수뿐만이 아니었다. 그 무렵 흑산적을 이끌며 남피성 부근에 온거하고 있던 장현이 그의 무리 10만을 데리고 투항해 왔다.
조조가 그 위세를 천하에 떨치며 이제 원시 일족들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장현은 그의 휘하에 들기로 작정했던 것이었다. 악진 이전의 두 장수에다 장현이 이끄는 10만의 대군이 가세하자 조조는 두 장수에게 영을 내렸다. 병주를 쳐서 고관을 사로잡아라. 이후 조조군에게 성을 빼앗기고 쫓기던 고관은 형주의 유표에게 의탁하러 가던 중 도위 왕담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한편 조조 스스로는 친히 유주로 진격하여 원희 원상을 깨뜨리기로 하고 그 채비를 했다. 유주의 원상은 조조군이 온다는 소식을 접하자 두려움이 일었다. 이미 원담까지 파죽지세로 휩쓴 조조군인지라 도저히 맞설 수 없음을 알고 요서로 달아났다. 조조의 위세는 날로 커져갔다. 그가 아우른 영토는 북쪽은 몽고에 접경하였고 동쪽은 산동 방면에 이르렀다. 지난날 원소가 다스리던 전 영토를 완전히 그의 손아귀에 움켜쥔 것이다. 조조는 이제 영토에 선정을 베풀어 민심을 얻는 한편 문화와 산업에 걸쳐 새로운 정책을 펴 융성시켰다. 그러나 조조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야망은 광활한 대지와 더불어 끝간데가 없었다. 지금 원희와 원상 형제는 요서인 오한에 있다고 한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후일의 우환이 될 것이다. 요서와 요동 땅을 아울러 취하지 않으면 기북과 기동의 땅도 영원히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조조가 서쪽으로 군사를 내어 오한을 정벌하려 하자 조옹을 비롯한 여러 장수들이 이를 말렸다. 조옹의 염려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곽가의 생각은 달랐다. 승상의 위엄이 비록 천하에 떨치셨다고 하나 사막에 있는 무리들은 자기들이 변방에 멀리 떨어진 것만을 믿고 대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허를 노려 일거에 쳐들어가면 반드시 격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화는 오랫동안 원소의 은혜를 입었고 거기다가 원상, 원희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형주의 유표가 근심이라 하나 그는 말만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허도를 비워놓고 군사를 내어도 아무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곽가는 명쾌하고도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귀를 기울이고 있던 조조도 마음이 움직였는지 곽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봉요의 말이 옳다. 내친 김에 가까이 있는 오한을 치도록 해야겠다. 조조는 전군에 진군 명령을 내렸다. 요서 요동 땅은 오랑캐의 땅으로 불려왔다. 싸움으로 반생을 보낸 조조였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땅이었다. 그러므로 군의 병장기와 군량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낯선 땅이라 산천의 풍경은 남방과 사뭇 달랐다. 길은 끝없이 이어진 사막인데다 험하고 거치니 인마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할 지경이었다. 이때 곽가는 사막지대의 기후뿐만 아니라 물과 흙에 적응치 못하여 병이나 수레에 누워 있었다. 곽가의 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수레 위에 누워 있기도 힘겨울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중에도 조조에게 의견과 대책을 올리고 있었다. 무릇 싸움에 있어서는 신속을 으뜸으로 삼습니다. 가볍게 무장한 군사로 단숨에 밀고 들어가 적의 허를 찔러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길을 잘 아는 자를 찾아야 합니다. 나머지 군사는 제가 맡아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승상께서는 군사를 거느려 나아가십시오. 길잡이를 물색하자 한 사람이 청거되었다. 그는 원소의 옛 장수로 전주라는 사람이었다. 조조는
전주를 정북 장군에 봉한 뒤 향도관으로 삼아 길을 인도하게 했다. 전주의 뒤를 장효가 따르게 하고 그 뒤를 조조가 따랐다. 때는 건한 11년 가을 7월이었다. 전주가 장효를 인도하여 백랑산에 이르렀을 때였다. 마침 원희, 원상이 흉노의 우두머리 선우를 설복하여 군사를 이끌고 마주쳐 왔다. 조조는 말을 몰아 높은 산 위에 올라 적의 형세를 살폈다. 오랑캐들이 진을 쳤다만 역시 오랑캐구나. 병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진용이다. 조조는 장효에게 적의 허시를 알려주며 그들을 치게 했다. 장효는 곧 허저, 우금, 서황 세 장수와 함께 각각 군사를 거느려 지쳐 들어갔다. 천하의 맹장 네 장수가 각기 길을 나누어 덮치자 흉노의 군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우왕좌왕하며 저희들끼리 부딪히듯이 말을 달렸다. 순식간에 장효가 다가오자 선우는 칼을 들어 부딪혀왔다. 그러나 선우는 몇 합을 부딪기도 전에 장효가 내리친 한 칼에 목이 떨어지고 말았다. 선우의 목이 떨어지자 그렇지 않아도 어지럽던 졸개들은 뿔뿔이 흩어지기에 바빴다. 졸개들보다 더 당황한 것은 원희와 원상이었다. 이번에야말로 조조군을 꺾어보려 했으나 선우와 그 졸개들이 저 모양인지라 황망이 수천 군사를 거느려 요동으로 달아났다. 조조는 항복한 적병을 수습하여 유성으로 입성했다. 그리고 이번 싸움에 공이 많은 전주에게 유정우의 벼슬을 내리고 유성을 지키게 했다. 한편 곽가의 병세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을 알고 조조는 역주로 돌아가기로 했다. 가까스로 역주에 이른 조조는 이전에 원정을 말렸던 조홍 등의 장수들에게 상을 내리며 말했다. 요행이 싸움에 이기고 돌아왔으나 이는 하늘의 도움이지 결코 우리 군사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나의 출정을 말린 것은 사리에 맞는 합당한 말이라 여겨 상을 내리는 것이다. 앞으로도 내 뜻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대들의 밝은 의견을 서슴없이 말하라. 조조는 무모했던 자신의 원정을 되살리며 그들을 치하했다. 조조는 그들에게 포상을 끝내고 곧장 곽가를 문병했다. 이미 목숨이 다한 곽가는 조조의 모습을 보자 안도한 듯 입을 열지도 못하고 그대로 눈을 감고 말았다. 조조는 고륙을 잃은 듯이 목 놓아 울었다. 장례가 끝났을 때였다. 평소 곽가를 섬기며 시중 들던 군사가 글 한 통을 조조에게 바치며 말했다. 이것은 돌아가신 주인님의 유언입니다. 주인께서는 죽음이 임박하자 순수 글을 쓰시고 자기가 죽으면 승상께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글에 쓴 바와 같이 하시면 요동 땅은 어렵지 않게 평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조는 곽가가 남긴 글을 그 자리에서 읽어보더니 한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에 마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하우돈이 여러 장수들과 함께 오더니 조조에게 고했다. 원희와 원상이 요동태수 공손강의 비호를 받고 있다 하옵니다. 공손강은 원래부터 승상께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반드시 머지않아 큰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틈을 주지 않고 내쳐 달려가 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우돈의 말에 조조는 가만히 웃으며 말했다. 그대들의 범같은 용맹은 잠시 아껴두도록 하게. 며칠 안으로 공손강이 원희 원상 형제의 목을 이리로 보내올 것이네. 조조는 전혀 서두르는 기색 없이 태평스럽게 말했다. 한편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달아나기만 거듭했던 원희와 원상은 요동에 이르렀다. 요동태수 공손강은 원래 양평 사람으로
무위 장군을 지낸 공손탁의 아들이었다. 원희 원상 형제가 자기를 찾아오자 그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숙부인 공손공은 의견을 내었다. 만약 조조가 쳐들어올 기미가 보이면 원씨 형제를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원씨 형제를 죽여서 조조에게 보내도록 하십시오. 공손강이 그 말을 들어보니 과연 옳은 말이었다. 즉각 사람을 보내 조조의 동정을 살피게 하였다. 한편 요동에 당도한 원희 원상 형제는 나름대로 계책을 세웠다. 요동에는 군사가 수만이나 되니 조조와도 충분히 싸울 만하다. 당분간은 이곳에 엎드려 있다가 기회를 보아 공손강을 죽이고 영토를 빼앗도록 하자. 그 뒤 힘을 길러 중원으로 나가면 하북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동상이몽이었다. 형제는 이런 속셈을 감춘 채 공손강에게 만나기를 청했다. 그러나 공손강은 그들을 역관에 안내해 놓기만 했을 뿐 자신은 병을 핑계대어 만나주지 않았다. 조조의 움직임을 살피러 보낸 세작들에게서 아직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작이 돌아왔다. 조조는 역주의 군사를 주둔시킨 채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요동으로 내려올 뜻이 없는 듯 하옵니다. 세작의 보고를 받자 공손강은 마침내 마음을 정했다. 칼과 도끼를 든 군사들을 벽에 둘러친 휘장 뒤에 숨긴 뒤 사람을 시켜 원희 형제를 성 안으로 불러들였다. 원희 원상은 공손강이 그들을 성 안으로 불러들이자 크게 기뻐했다. 처음 만나는 예를 마치자 공손강은 자리를 가리키며 앉기를 권했다. 그날은 날씨가 추웠다. 그런데도 원희 원상 두 형제가 앉으려는 자리에는 깔개가 깔려 있지 않았다. 형제는 시무룩한 얼굴로 공손강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우리가 앉을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러자 공손강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너희 둘의 머리가 이제 말리기를 갈 터인데 자리는 무슨 얼어 죽을 자리냐. 원희 원상이 입 한 번 열 사이도 없이 순식간에 일은 벌어졌다. 휘장 뒤에서 10여 명의 무사들이 달려 나오는가 했더니 두 사람을 향해 덮치면서 배와 가슴을 찌르고 목을 베어버렸다. 공손강은 두 형제의 목을 나무 상자에 담아 조조에게 보내도록 했다. 일찍이 사세우공 명문의 후예로 천하에 그 위세를 떨쳤던 원가의 후손이 맞은 허망한 최후였다. 이때 조조는 역주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하우돈 장효 등이 보다 못해 조조 앞에 나아가 간했다. 만약 요동으로 진격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하루빨리 허도로 개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주의 유표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립니다. 할 일 없이 이곳에 머무른다는 것은 이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조는 그들을 웃으며 달랬는데 그 말이 이상했다. 결코 할 일 없이 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불언간에 원이 원상의 목을 가져올 것이므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며칠 후였다. 요동의 공손강으로부터 글과 함께 상자에 담겨진 소금에 절인 2개의 목이 당도했다. 과연 봉요의 헤아림이 빗나가지 않았구나. 그도 저승에서 기뻐하리라. 조조는 요동에서 온 사자에게 후한 상금을 내리고 공손강에게는 양평우 좌장군의 벼슬을 내렸다. 원희 원상이 공손강의 손에 죽자 조조는 전군을 거느리고 일단 기주로 회군했다. 곽가의 영군은 허도로 보내 성대히 장례를 치르게 했다. 이렇게 하여 조조의 북방 공략은 일단락을 지었다. 북방의 요해는 장현으로 하여금 방비케 한 다음 자신은 허도로 개선할 준비를 서둘렀다.
약 3년에 걸친 파괴와 기업을 다진 후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 군세 또한 크게 불어나 원씨의 군사까지 합하면 5, 60만이나 되었다. 허도로 돌아간 조조는 공신들에게 각기 벼슬과 상을 크게 내렸다. 허도로 돌아와 부중의 일들이 마무리되자 조조는 모사들을 불러 모아 앞일을 의논했다. 유표를 치기 위해 거병할 것을 묻자 순욱이 반대하고 나섰다. 대군이 북방을 평정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쉬게 하여 힘을 추스린 뒤 출정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남쪽의 유표와 손건쯤은 한숨에 달려가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그 말을 듣자 오랜 싸움터에서 지쳐있던 군사들을 또다시 이끌 시기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군사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한편 조련하는 기회를 갖게 하여 앞날에 대비케 했다. 용이 어찌 못 속의 물건이랴. 그 무렵 유비는 호북성의 군벌 유표의 식객으로서 형주 땅에 머무르고 있었다. 영주인 유표는 성이 같은 유비를 귀한 손님으로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 3,000명의 군사, 수십 명의 장수, 두 아우, 그리고 그 외에 처자 권속까지 거느리고 있으니 실로 거대한 식객이었다. 지금 형주에 있는 유비가 이러한 처지였다. 그때 북방의 조조는 하북평정과 오한정벌의 위협을 이루었고 또한 강남의 패자 손권이 오의 기업을 다지고 있었다. 그로 인해 북방과 오의 완충지대로서 장강의 중류지역인 형주 일대는 평화가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강화 땅에 난이 일어났다. 장무와 진소는 이전에 남의 밑에 있다가 유표에게 투항했던 자들인데 이들이 백성들을 약탈하며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다. 유비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유표에게 급보가 전해졌다. 유비가 이 말을 듣고 정했다. 형님께서는 과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 그들을 사로잡아 오겠습니다. 유표는 크게 기뻐하며 유비에게 곧 군사 3만을 주어 반란군을 치게 했다. 유비는 군사를 거느리고 떠난 지 하루 만에 강화에 이르렀다. 유비가 군사를 거느리고 오자 장무 진손도 군사를 이끌고 나왔다. 유비는 관우, 장비, 두 아우와 조자룡을 데리고 문기 아래에 나서며 적진을 살폈다. 적장 장무와 진손도 말을 몰아 진 앞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장무가 탄 말을 본 유비가 감탄했다. 저 말은 필시 천리마일 것이다. 유비가 그 말을 보고 이렇게 감탄하자 조자룡이 말을 박차며 큰 소리로 외쳤다. 제가 저 말을 주공께 바치겠습니다. 조자룡이 창을 들고 나는 듯이 적진으로 달려가자 장무도 칼을 빼들고 마주 나왔다. 말과 말이 엇갈리기를 두세 번이 되자 조자룡은 창으로 장무를 찔러 말 아래로 떨어뜨리고 말 곱비를 잡아 급히 되돌아왔다. 조자룡을 공격하려던 진소는 장비가 해치웠다. 졸개들은 순식간에 두 대장의 목을 무자르듯 잘라버리는 조자룡과 장비를 보고 기겁하여 달아나기에 바빴다. 유비가 그런 졸개들에게 외쳤다. 너희들은 달아나지 말라. 항복하는 자들은 모두 우리 군사로 받아들이겠다. 졸개들은 그 소리를 듣자 모두 무기를 버리고 땅에 엎드렸다. 유표는 유비가 개선하자 성 밖까지 나와 그들을 맞아들인 뒤 크게 잔치를 벌여 그 공을 치하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술기운이 조금 오르자 유표가 문득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우와 같이 영용한 인물이 형주에 있는 이상
누가 넘보진 못할 것 같아 크게 마음이 놓이네. 그러나 한중의 장로 오의 손과는 항상 두통거리요. 특히 남월의 오랑캐가 언제 몰려올지 모르니 이 후한거리만 없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소만. 그러자 유비가 입을 열었다. 그 일이라면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 아우에게 새 장수가 있는데 능히 그 일을 맡길만 합니다. 장비로 하여금 남월의 경계를 지키게 하고 관우는 고자성에서 한중에 대비케 하며 조은에게 삼강의 수비를 엄중히 하도록 맡기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필시 죽음을 무릅쓰고 임무를 다하여 형주의 땅을 지킬 것입니다. 유비의 말에 유표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하여 유비는 관우와 장비 그리고 조자룡을 각각 정한 곳으로 보내 변방을 지키게 했다. 유표는 그동안의 근심거리가 일시에 해소되자 기쁜 마음으로 이 사실을 형주의 장수인 채모에게 알렸다. 그러나 채모는 별로 반기는 기색이 아니었다. 채모는 유표의 처 채씨의 동생이었다. 채모는 형주에서 유비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 후 채부인은 남편 유표와 단둘이 있게 되자 유표에게 소곤거렸다. 소문에 의하면 형주 사람들이 유비의 처소로 많이 드나든다고 합니다.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비를 성 안에 두어 이로울 게 없을 것입니다. 그를 어디 먼 곳에라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며칠 뒤 유표는 마음의 부담을 덜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유비에게 입을 열었다. 아우가 이곳 형주에만 오래도록 머물다 보니 군사를 다스리는 일과 우예의 등한해 지니 걱정이네.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남의 양양에서 가까운 곳에 신야라는 성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보는 건 어떻겠나. 그곳에는 병장기와 군량이 넉넉하니 군마를 거느려 그곳을 지켜주지 않겠나. 유표가 이렇게 말하자 유비는 쾌히 응낙하였다. 신야는 작고 평화로운 고을이었다. 유비는 신야에 이르러 큰 경사를 맞았다. 정실 부인인 감 부인이 아들 유선을 낳은 것이다. 이 무렵은 조조의 원정이 기주에서 요서에까지 미치고 있을 때였다. 허도가 비어있음을 안 유비는 형주로 유표를 찾아가 권했다. 지금이야말로 천하에 그 뜻을 펼칠 때입니다. 조조가 북방으로 군사를 내었으니 지금 허창은 비어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치신다면 큰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표는 고개를 저으며 말렸다. 내가 형주의 9고구를 유지하고 있으면 족하지 여기서 무엇을 더 바라겠소. 유비는 유표의 소극적인 대답에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유표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원래 형주는 유표의 출생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유표는 임지인 양양으로 부임할 때 형주에서 이름이 알려진 호족들의 힘을 빌어야 했다. 그들의 도움으로 준의 각지에 할거하고 있던 작은 호족들을 평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태수로서의 권위를 세웠던 것이다. 때문에 유표는 조조나 원소처럼 자기 자신의 군사를 거느린 것이 아니라 조정에서 파견된 행정관에 지나지 않았다. 10여만이나 된다던 형주의 군사들도 실제로는 호족들의 사병이었다. 호족들은 그 사병들을 근거로 하여 유표에게 관직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유표는 오히려 호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호족들에게 의지하는 경우였다. 따라서 호족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사병군단이었으며 유표에 대한 충성심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조조가 오환정벌에 나선 지금 유비가 허도를 치자고 헌책하여도 유표는 거병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유표를 통해 표명된 토착호족들의 의사이기도 했다. 그러나 유표에게 이러한 속사정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가 천하를 다툴 야망이 없었던 것도 확실했다. 조조를 비롯한 북방의 호족들이 중원의 패권을 다투고 있을 때 18여 년 동안 형주를 다스리면서도 그는 자신의 군사를 기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어느 날 유표가 사람을 보내 유비를 불렀다. 유비가 형주로 가니 유표는 술상을 차려놓고 그를 반갑게 맞았다. 요사이 듣자 하니 조조가 군사를 거느리고 허도로 돌아왔다고 하네. 그 세력이 날로 강성해진다 하니 필시 언젠가는 우리 형주와 양양을 노릴 것이 아닌가. 지난날 어지나오가 허도를 치자고 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네. 실로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 그렇지만 지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유비는 유표가 지난 일을 후회하며 면구스러운 듯 말하자 오히려 유표를 위로했다. 지금 천하는 여러 동강이나 다툼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기회를 기다리신다면 때가 올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만 않는다면 한이 될 것은 없습니다. 한동안 권커니 작커니 술잔이 오가자 술이 거나해졌다. 그러자 계속 입을 다물고 있던 유표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형님께서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십니까? 이 아우가 힘이 될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실은 전처 진씨에게서 아들을 얻었는데 마지기는 성품은 어지나 마음이 나약하여 큰 일을 맡길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하네. 후처 채씨에게서 얻은 둘째 아들 종은 총명하지만 마지를 젖혀두고 그를 세우려 하니 이는 예법을 거스르는 일이 되네. 그렇다고 마지를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 채씨 일족이 형주의 군권을 쥐고 있으니 필시 변란이 일어날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밤낮으로 걱정만 하고 있다네. 이에 유비가 말했다. 예로부터 마지를 대신하여 그 아래를 후사로 정했던 때는 난이 일어나 나라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가까운 예로 원씨의 후사가 그러합니다. 만약 채씨 일가의 권세가 두렵다면 점차 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아들을 어여삐 여겨 후사로 삼으시는 일은 피하도록 하십시오. 유비가 서슴없이 이렇게 말하자 유표는 입을 다물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표가 끝내 입을 다물고 있자 유비는 자기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유비를 의심하고 있던 채부인은 이날도 유표가 유비를 청해 술을 마시자 병풍 뒤에 숨어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다. 과연 유비가 자기의 아들 종을 후사로 삼는 일을 반대하자 유비에게 서리빨 같은 원한을 품게 되었다. 채부인은 채무를 불러 이 일을 알렸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채부인이 묻자 채모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오늘 밤 안으로 역관에서 유비를 죽이고 나중에 주공께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모의 말에 채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비는 다음 날이면 신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유비는 역관에 들어와 골아 떨어진 채 하고 잠시 누워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문득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비가 방문을 열고 맞아들이니 그는 바로 이적이 보낸 사람이었다.
채모가 유비를 해치려 하는 것을 알고 선물로 보내는 과일 꾸러미 속에 밀봉한 서한을 숨겨놓은 것이었다. 유비는 급히 옷을 입고 역관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채모가 군사를 이끌고 역관을 급습했을 때 유비는 이미 멀리 도망간 뒤였다. 채모는 유비가 잠들기를 기다려 밤이 늦도록 기다린 것을 몹시 후회했다. 채모와 채부인의 모략은 그 이후에도 그치지 않았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현덕을 꼭 제거해야 한다. 채모와 채부인은 밤낮 없이 국리를 거듭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표는 좀처럼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채모가 국리를 하던 중 문득 한 가지 계교가 떠올랐다. 그는 여러 관원들을 불러 모은 후 유표를 찾아가 아뢰었다. 요 몇 해 동안 오곡이 잘 여물어 풍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가을은 대풍이라 백성들의 풍년을 기리는 노랫소리가 드높습니다. 이에 백관들을 양양에 모아놓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사냥을 하여 주공의 위세를 떨치고자 합니다. 우리 형주의 부강과 강성한 기계를 위해 한번 행차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채모는 유표가 이미 노쇠한 몸이라 사냥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생각대로 유표가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채모가 짐짓 생각에 잠기는 척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신야에 있는 현덕님을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주공님과도 동종간이고 나이도 지긋하니 능히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유표가 들으니 그럴듯한 말이었다. 그 말을 들으니 옳은 말이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 유표가 응낙하자 채모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곧 양양에서 있을 사냥을 각지에 알려 벼슬아치들을 초대하는 한편 신야로 사람을 보내 유비를 초청했다. 이 무렵 유비는 신야로 돌아온 후에도 자신의 실언이 화를 불렀음을 알고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 불쾌한 일을 측근의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있는데 호련 형주에서 사자가 왔다. 뜻밖에도 자신을 양양으로 청하는 사자였다. 유비로서는 선뜻 응할 수도 없는 청이었다. 그렇다고 사자까지 보내왔는데 가지 않는 것은 자신의 실언을 사실로 증명하는 셈이 되었다. 유비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자 손건이 심상치 않은 낌새라도 느꼈는지 넌지시 말했다. 주공께서는 일전 형주에서 서둘러 오신 후로 신색이 매우 좋지 아니하십니다. 제 짧은 생각에 형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별안간 양양으로 청하니 주공께서는 경솔이 나가셔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유비는 그제야 수일 전의 일을 소상하게 이야기했다. 잠자코 듣고 있던 관우가 입을 열었다. 유경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데 혼자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더군다나 양양은 여기서 가까운 거리인데 만약 가시지 않는다면 도리어 유경승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유비가 관우의 말을 들으니 옳은 말이었다. 유비가 준비를 하는데 장비가 나서며 불쑥 한마디를 내뱉었다. 형님은 가지 않는 것이 좋겠소. 의견이 양쪽으로 나뉘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조은이 나섰다. 걱정 마시고 참석하십시오. 제가 보기 300을 거느리고 주공을 따르겠습니다. 오, 그게 좋겠군. 신야에서 80리 떨어진 양양에 이르자 이미 대우를 지어 유비를 마중 나와 있었다. 다음 날 형주 구군 42주의 관원들이 모두 도착하였다는 전갈이 유비에게 전해졌다. 이때 채모는 가만히 괴월을 불러 의논했다. 유비는 세상이 다 아는 효웅이오.
이곳에 오래 머물게 하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니 오늘 아주 죽여 없애는 것이 좋을 것이요. 이는 주공이 은밀히 내게 내린 명령이니 공은 망설이지 마시오. 그 말을 듣자 괴월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구려. 유비는 정로 말을 타고 관아에 이르러 말을 뒷곁에 메어두게 했다. 이윽고 여러 주의 무무백관이 연회장에 속속 모여들었다. 유비가 주인의 자리에 앉고 유표의 두 아들은 그 양쪽에 앉았다. 조우는 투구와 갑옷을 입고 장검을 찬 채 유비의 곁에 시립해 있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잔치의 분위기가 차츰 무르익어 가자 왕유와 문빙이 들어오더니 조운에게 다가갔다. 장군께서도 한잔 하시지요. 사양하겠소. 조운은 한마디로 물리쳤다. 문빙과 왕이가 거듭 권했으나 조운은 한결같았다. 이를 본 유비가 조운에게 권했다. 자네는 괜찮겠지만 자네가 거기 시립해 있으니 부하 군사들도 움직일 수가 없지 않은가. 거기다가 저렇게 간곡히 청하는데 거절하는 것도 예가 아니니 어서 가보게. 유비가 명하자 조우는 하는 수 없이 왕유와 문빙을 따라 따로 마련된 술자리로 갔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그때 좌중에 앉아있던 이적이 유비에게 술잔을 들고 와 술을 권하는 척 눈짓하더니 가만히 말하였다. 아직도 예복인 채로 계시는군요. 옷을 갈아입으셔야지요. 그 말투와 눈빛으로 보아 유비는 이적의 뜻하는 바를 짐작했다. 곧 몸을 일으켜 뒷간으로 가는 채 하며 후원으로 나가자 이적이 뒤따라 달려나와 귀옛말로 속삭였다. 채모가 장군을 해치고자 성박, 동남북 세 방향 모두에 군사들을 매복해 두고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 문은 서문밖에 없습니다. 얼른 그곳으로 피하십시오. 유비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조운에게 말을 전할 틈도 없이 정로마의 고삐를 풀고 후원문을 나서 훌쩍 말 위에 올랐다. 문지기들이 이 사실을 급히 채모에게 알렸고 채모는 곧 군사 500을 이끌고 유비를 뒤쫓기 시작했다. 유비는 채찍을 휘두르며 숨가쁘게 면리를 달렸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길은 간데가 없고 유비의 말은 나지막한 벼랑 위에 우뚝 선 꼴이 되었다. 유비가 아래로 보니 폭이 수십 길이나 되는 큰 물줄기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곳이 바로 단계였다. 물결마저 거셌으므로 채모는 유비가 이 계곡을 건널 수 없음을 알고 군사를 풀어 방비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물줄기는 계곡의 치솟은 바위를 때리며 소용돌이 치고 있어 감히 건널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했다. 유비가 다시 다른 곳을 찾아보기 위해 말머리를 돌리려 하자 멀리 서쪽으로부터 뿌연 흙먼지가 일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이쪽을 향해 달려오는 추격병들임이 분명했다. 유비는 물속으로 말을 몰았다. 그러나 몇 발자국 옮기지 않아 말의 앞쪽이 물속으로 꺼지며 온몸이 물에 잠겼다. 다급해진 유비가 말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소리쳤다. 정로야, 정로야, 마침내 네가 나를 해치고자 하느냐. 그 순간이었다. 정로가 한 번 크게 울며 물속에서 갑자기 몸을 솟구치더니 세 길이나 뛰어올라 저편 언덕 위에 내렸다. 유비는 마치 구름을 타고 물길 위를 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유비가 정로와 함께 서쪽 언덕에 내려서서 뒤돌아보니 채모가 거느린 군사들이 이미 건너편 언덕에 도착해 있었다. 채모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얼굴로 단계의 물결과 사라져가는 유비의 뒷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저게 웬 귀신의 도움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단계를 건널 수 있다는 말인가?
그는 좌우를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채모는 성으로 군사를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채모가 군사를 이끌어 성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다. 저편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이쪽으로 달려오는 한 무리의 인마가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조운이 이끄는 군사들이었다. 조운은 별채로 안내되어 마지못해 술을 마시는데 바깥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나고 인마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잔치가 열리고 있는 그곳에는 유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놀란 조운이 불이 나게 역관으로 달려갔으나 그곳에서도 유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역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유비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했으나 조금 전 인마의 움직임에 대해선 모두 알고 말해주었다. 조우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장창을 잡자마자 말 등에 올라 데리고 온 군사 300을 거느리고 서문 밖으로 달려왔던 것이었다. 그런데 채무가 군사를 이끌고 마주오자 조우는 그에게 언성을 높이며 물었다. 우리 주공께서는 어디 계시오? 채무가 얼른 둘러댔다. 사군께서는 말씀도 없이 자리를 드셨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나도 지금 찾고 있소이다. 조우는 내심 채모에게 의심이 갔으나 채모가 능청스레 말하니 더 이상 다투고 있을 수만도 없었다. 마음이 조급해진 조우는 다시 말을 돌려 계곡으로 돌아왔다. 조우는 벼랑 위의 둔덕과 건너편 언덕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건너편 둔덕 위에 말발굽과 물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흔적이 보였다. 분명 물을 건너 저편 둔덕으로 오른 흔적이었다. 말을 탄 채 이 계류를 뛰어 건넜다는 말인가? 그럴 리가 없지 않은가? 유비가 말을 타고 이 단계를 건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조우는 군사를 풀어 주위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게 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유비의 종적은 알 수가 없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조우는 말머리를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조우는 성 안으로 들어갈까 하고 생각해 보았으나 혹시 자기들을 노리고 있는 복병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조우는 불안과 근심을 아는 채 군사들과 함께 신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